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문명시대 이전부터 인간은 먹을 것을 구하고 터전을 지키고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워왔다. 모든 전쟁이 공통적으로 남긴 것은 바로 다양한 무기의 개발이다. 자연 그대로의 돌이나 동물의 뼈에서 시작해 돌도끼와 돌창 같은 가공 무기가 등장했고, 동물을 이용해 인간 근력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했다. 전쟁의 양상은 대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발달한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의 위치는 감추며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다. 긴 사정거리와 정확한 명중률을 동시에 갖춘 무기. 이러한 전장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무기가 바로 소화기다. 인류가 처음 사용한 총은 대포와 비슷한 형태의 핸드 캐논이었다. 그러다 15세기 중반 용수철과 방아쇠를 사용한 화승총이 개발되며 본격적인 소총의 역사가 시작된다. 화승총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반동을 줄이기 위해 구부러진 개머리가 고안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조준장치와 방아틀이 발명되며 점차 오늘날의 소화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최초의 소화기가 등장하고 7세기가 흐른 오늘날, 사람의 손을 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운용하는 첨단 무인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미래 전장에서 사람이 직접 다루어야 하는 소화기는 재래식 무기로 퇴출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전차, 유도탄 등 첨단 무기뿐 아니라 소총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벽 뒤에 숨은 적도 제압할 수 있고, 사격, 포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신개념 소화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600년이) 넘도록 퇴출되기는커녕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소총. 소총은 그 어떤 첨단 장비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개개인의 전투 의지를 즉각 공격력으로 승화하는 최강의 무기이기도 하다. 수많은 과학자와 전투를 거치며 이어지는 소총 진화의 역사와 한국형 소총의 개발사를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총입니다. 군인에게 목숨과 같은 소총. 방위산업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무기일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에 좋은 말씀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며 수많은 K-시리즈 연구 개발에 참여하신 최용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K7을 포함한 많은 국산 무기 개발에 참여하신 국방기술품질원의 심철보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 이 총기라는 무기일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모두 다 해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만 해도 총알을 장전해서 발사하는 정도의 어떤 무기를 총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에 거쳐서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같은 이 총기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서요. 이 기본 개념이나 또 이 총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기본 상식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소화기란 사람이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사격할 수 있는
개인 화기 및 분대급 화기를 가리킨다. 두 사람 이상이 운용해야 하는 중화기와는 달리 소화기는 보병 한 사람이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총기는 휴대용 무기다. 따라서 보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튼튼한 내구성과 환경 적응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총이 개발됐다. 먼저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소총, 기관총, 권총, 군용 산탄총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총은 용도에 따라서 돌격 소총, 기병들이 사용하던 카빈 소총, 저격 소총으로 구별된다. 또한 총기는 총열의 지름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20mm 미만의 소구경 화기, 40mm를 초과하는 대구경 화기, 그리고 그 사이의 총열을 중구경 화기로 분류한다. 우리가 K 시리즈로 잘 알고 있는 국산화 소화기들은 지름이 40mm인 K4 유탄 발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구경 화기다. 소화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개인이 휴대하며 운용할 수 있는 총을 가리킨다. 보통 장병 개인별로 한정씩 지급하며 소총, 권총 같은 총기류가 해당된다. 또한 보병이 운영하는 화기 중 비교적 큰 총기를 공용 화기라고 하는데 중대급 이하 소규모 단위 부대의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한다. 이제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총기에 대한 개념, 구분,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화면을 좀 정리해서 봤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총기라고 부르는 무기가요, 크기나 쓰임에 따라서 좀 서로 다르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소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영진 연구위원님께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소총이 굉장히 오래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무인 무기가 개발이 되고요. 또 전쟁에 또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소총이 이 구시대의 무기로 좀 밀려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군 전략 측면에서 이 소총의 어떤 중요성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텐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총은 대체적으로 모든 병사가 모든 전장에서 사용하는 군의 기본 무기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병사의 생존 문제가 수반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총은 병사가 휴대하여서 공격 방어 간 사격을 하고 전장 임무를 최종 완수하는 무기로서 소총의 성능이나 신뢰성은 병사 개인이나 군 전체의 전투력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각국은 전차, 유도탄의 개발 못지않게 소총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이제 소총에 대한 또 중요한 이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방위 산업 측면에서 이제 소총의 중요성들 한번 이게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전차나 군함, 비행기 같은 이제 이게 덩치가 큰 이런 방산 이 부분들과 달리요. 소총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간 장치나 기본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위 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이 소총이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는데 과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요즘 전쟁 양상을 보면 첨단 무기의 어떤 전 시장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꼭 있어야 될 게 기본적인 무기는 소총이고요. 그 다음에 전장에서 최후의 그 임무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소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총은 얼핏 보면 크기도 작고 기능도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총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떤 기술 수준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총은 그 기계공업뿐만 아니고 재료라든지 열 처리, 표면 처리 등 모든 그 기술력이 집합되어서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기계공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 나라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 박사님, 이제 이 소총을 보면은 군대가 있는 나라라면 모두 다 이제 소총을 그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세계적인 소총을 직접 다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직접 자체 생산도 있겠지만은 또 수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독자적으로 소총을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과 맞춰서 이 북한의 소총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지금 영국 그 BBC 그 자료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소총을 포함해서 소화기, 그러니까 소총 또 뭐 기관총 뭐 이렇게 그 작은 단위에서 쓰는 그 소화기 종류하고 그에 관련된 구성품 그리고 그 탄약 이런 것을 생산하는 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뭐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주제로 다루는 개인용 소총, 라이플, 전투용 그 소총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7개 나라 약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소련의 앞선 소총을 자기 나라에서 그냥 생산하는 기술 도입 생산이다. 뭐 이런 식 면허 생산 이렇게 생산하는 나라는 좀 더 있는데 자기 나라의 브랜드를 갖고 자기가 직접 개발한 나라는 한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개발한 그 소총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구소련, 러시아에서 개발된 그 AK 소총을 갖고 와서 거기서 면허 생산하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생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국가, 특히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생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우리가 만든 소총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K 시리즈에 해당되는 이제 총기류일 텐데요. 최영준 연구원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차례를 통해서 이 총기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해볼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서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K 시리즈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양합니다. 우선 K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게 코리안 타입, 한국형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1972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돼서 무기체계로 채택이 돼서 제식화된 순서대로 그 일련 번호를 매겼습니다. K1하고 K2, K3는 5.56mm 제2차 나토 표준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K12는 7.62mm 제1차 나토 표준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유사시에 저희가 우방국의 군수 협조를 위해서 공용으로 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1A 기관단총은 K2 소총 개발하는 중에 탄생을 한 셈이고요. K2 소총은 군의 기본화기고 5.56mm 아까 설명드렸듯이 5.56mm K3 경기관총 또는 분대급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이트 머신건, LMG라고도 하죠. 이것은 분대급에 배치해 쓰고 있고 K4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은 경장갑 차량이나 정밀집부대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9mm 탄을 쓰는 K5 권총은 개인 방어용으로 쓰고 K6는 12.7mm입니다. 이것은
K6 중기관총인데 이것은 대공학이나 적 밀집부대, 경장갑차 이런 용어로 쓰고 K7은 9mm 소음총입니다. 이것은 특수임무용으로 특전사에서 요구를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뛰어서 K11 복합형 소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5.56mm 보통 탄하고 20mm 공중 폭발탄을 씁니다. 공중 폭발탄인 것은 적의 머리 위에서 터지기 때문에 적이 엄폐되어 있는 데서 작전하기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K12 중기관총, 이것은 7.62mm 아까 설명드린 건데 이것은 아까 중기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6도 중기관총, K12도 중기관총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7.62mm 중기관총은 한문으로 하면 가운데 중자고 7.62mm 중기관총 가운데 중자고 12.7mm 중기관총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게 미디움 머신건, 중기관총은 가운데 중은 그 다음에 무거울 중은 헤비 머신건, HMG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62mm 탄을 쓰는 저격 소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 방어관 적의 중요 임무를 저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차기 세대 소화기를 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최영진 그 연구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대로 K1부터 K12까지 또 지금 연구 개발 중인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시리즈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군이 스스로 개발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또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체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부분들이 이 무기 수준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다. 이거 아주 좋은 그 품질 답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토론 진행하기 앞서 지금 현재 그 K 시리즈 계속 개발되어 있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무기 개발 또 기본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먼저 좀 평가를 좀 주시죠. 예, K 시리즈 개발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 조금 야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K11 이 복합형 소총은 아주 첨단 소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계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 수준은 총을 잘 만드는 벨기에나 독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쪽에 러시아권 이쪽에 비해서는 저희가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상당 부분 앞선 부분들도 있고 또 쫓아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심철보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앞에 그 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생산 기술 쪽에는 이런 부분이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벨기에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총기를 생산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M16 그 모방 생산하면서 얻어진 기술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에 의한 경제적인 생산 기술이 아주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반 소총류에 비해서 이제 그 특수한 분야의 K7 소음기관 단총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총이었는데 그거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보고 그거하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우수한 총을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 어떤 유수 총기 메이커보다는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M16을 또 양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대량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생산들은 좀 단연 또 앞서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소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벌써 뭐 한 30년 이상 그 만들어 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우리나라도 외국의 그 우수한 소총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장점을 취합해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그 수준과 동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07년 8월 1일 동대문 훈련원에 모인 대한제국 장병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진다. 일제의 압력으로 내려진 군대 해산 명령.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제국을 일본 군대가 대신 지켜주겠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대한제국 군대는 독일과 러시아, 미국과 영국에서 들여온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3만여 명이었던) 병력이 일본군의 압력으로 줄어들었지만 4,000명에 달하는 지방군과 서울에 주둔하던 5천여 명을 포함 약 10,000명에 달하는 군대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제국 병사들은 맨손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무장 해제를 당한 상황.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일본군의 포위에 속수무책이었다. 군대가 해산되고 총을 빼앗기고 난 후 1910년 대한제국은 강압적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총을 빼앗기면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백성들은 다시 총을 잡았다.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투쟁에 참가하며 항일 무장투쟁이 확산됐고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독립군을 조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커다란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찾아온 광복의 순간. 일제에게 총을 빼앗긴 지 40여 년 만에야 다시 국군의 이름으로 총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꿈을 키우게 된다. 다시는 외세의 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주 국방의 강렬한 의지였다. 마침내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스스로 총기 개발에 나선다. 우리의 국군이 우리가 만든 총으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주 국방의 완성이기 때문이었다. 한국형 소총 개발, 그것은 자주 국방, 그리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네, 여러분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소총의 역사 쪽으로 이제 주제를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그 심철보 연구원님,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제 이 소총 문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언제부터 최초로 이 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튜브, 긴 튜브 속에 작은 물체를 넣어서 에너지를 넣어서 그 물체를 가지고 목표물에 맞추는 그런 목적이 총의 시초라고, 개념적인 시초라고 보고요. 그런 개념적으로 봐서는 아마 원시 시대에 그 대롱안에 그 독침을 넣어서 사냥을 할 때부터 사용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소총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은 제가 문헌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추진제, 그러니까 화약의 발달과 이제 더불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총,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쓰던 조총부터 해서 그때가 이제 계략적으로 한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 그런데 이제 총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핸드 캐논이라 해서 손으로 들고 화약을 넣어서 쏘았을 때 이제 어떤 적을 맞춰서 살상을 하기보다는 그 소음에 의한 큰 소리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연기 이런 걸 가지고 적한테 이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방아쇠라든지 개머리 쪽에 이제 붙어 있는 현대적인 총이 나타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라든지 이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소총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날로 발달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자동 그 기능을 가진 소총이 나오게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독침을 입에 갖고 대롱부터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어원을 시작으로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 있어서의 소총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최영준 연구위원님, 우리나라도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제 소총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고요. 이 당시에 이제 외국의 조총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피해를 이제 받았는데요. 당시 이제 그 일본군 들어왔었을 그 무렵에 우리 이제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총포나 화약에 있어서 이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을 텐데요. 우리가 조선 시대를 근저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총기를 만들게 되는 요 배경, 그 시점,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우리나라의 소총 발달사를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 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1375년에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 제조에 성공을 하고 화통도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와서 승자총통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그 연구를 했던 걸로 봐지는데 승자총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쓰는 조총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조총을 이렇게 요즘 같으면 모방 개발, 모방 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간 3,400여 정 정도 생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임진왜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총통하고는 이건 그 조총은 사거리가 200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거리 면에서 이게 경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조선 이게 말기에 와서는 저희가 그때 일본에서 9구식 소총 또는 38식 소총이라 하는 일본에서 그 소총을 도입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연간 한 2만 정을 도입해서 조선 벨기군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6.25 때는 저희가 M1 소총을 원조 받았고 그 다음에 M16 면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K2 독자 개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선 시대 이제 대표적인 총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게 연달아서 이제 그 현대적인 그 총기류 발전까지 연계가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진 못했거든요.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또 총을 뺏기기도 하고 또 무장 해제가 된 그런 역사를 또 가슴 아프게도 갖고 있긴 한데요. 서 박사님,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소총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주시죠. 해방되고 나서 그 군을 창설하면서 미군의 그 군원 무기를 대부분 다 갖다 썼거든요. 그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M1 소총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이 쓰던 M1 게런드라는 소총 그리고 M1 카빈 이 총을 그 미국한테 받아서 장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6.25를 치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4년도에 그 M16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M1을 이제 쓰던 것을 M16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총을 개발하자 해서 개발한 것이 K2 그다음에 K1 그 E2 소총이 되겠는데 이 총이 이제 1981년도에 K2가 나오고 1985년도에 K1A가 먼저 나왔죠. 1981년도에. 그리고 K2가 1985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게 된 이제 총이요. 바로 이제 그 M1 카빈 소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 주력 소총으로 지금 했다고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게 처음으로 지급된 이 M1 카빈 소총
어떤 것이 좀 궁금한데 우리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군이 맨 최초로 가졌던 것은 M1 카빈보다는 M1 이제 그 소총 라이플 갤런드가 먼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M1 카빈 소총은 그 뒤에 이제 나온 소총인데 조금 그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M1 카빈 소총은 이제 그 보게 된 기병이라는 뜻인데 어떤 그 말을 탄 그 기병이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그 길이라든지 무게 면에서 무거운 그 라이플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병이 손쉽게 말을 타면서 쓸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개념의 총입니다. 즉 이제 현대전에서는 차량을 탑승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 보병 기본 확인 라이플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도 가벼워야 됩니다. 조작이 쉬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M1 카빈 소총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성능 요구 사양이 있기 때문에 길이면 중량이라 짧기 때문에 그 라이플에 비해서 사거리가 좀 짧고 원거리 정확도는 또 총열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면에서 떨어집니다만은 편리한 휴대성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M1 갤런더는 그 크립에 의한 삽탄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는 다루기 힘든 반면에 이 M1 카빈 소총은 15발들이 탄창을 쓰기 때문에 그 쉽게 이제 탄창을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으로 15발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도 집중도 면에서는 우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카빈 소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K1의 우리 소총하고 아주 유사한 총이고요. 그 M1 카빈 소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예비군용으로 화기로도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총기 제조를 시도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번개 사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 최영진 연구위원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통 군대를 갖고 있는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이게 총기를 또 사용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아까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개 정도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번개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거를 직접 개발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었을 텐데요. 굳이 왜 이렇게 그 국가 스스로 이게 총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이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1970년대 소총을 개발할 당시에 그 주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어 위기감은 절박했는데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북한에 완전히 눌려 있을 시기였고요. 총기나 화포, 탱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총기 한 정도 만들어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또 월남전 참전 대가로 국군 현대화 계획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원조해 주기로 했지만 그것 역시 신통치 않았습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이후 번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성을 보고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의 기본 무기인 소총은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국내 방위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가적인 위기 차원에 있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지시하에서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또 시점적으로 좀 잘했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서 박사님, 우리가 처음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이 그 총기를 양산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M16 예. 총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M16 공장이 설립되게 된 배경, 계기 궁금한데요. 예, 그 뭐 1968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그 121 사태라고 김신조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안보에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같은 해 그 5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한미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내용이 한국군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의 M16 자동 소창 그 공장을 건설한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M16 그 소총 생산 공장입니다. 네. 이 공장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에 있어서 최초의 그 무기 생산 공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공장 설립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헬기 타고 공장 부지 선정하러 전국을 이렇게 그 순회하셔서 찾은 것이 지금 그 SNT 모티브 그 옛날에 그 대우 정밀이었습니다. 대우 정밀이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국방부 조병창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부산시 그 기장군 그 철마면에 보니까 주변에 산맥이 적절하게 있어서 방어하기도 좋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그곳에서 공장 부지는 선정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공장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국방부에 조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병창을 이제 그곳에 이제 위치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1972년 4월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위산업의 효시가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의 그 업체로 처음에는 그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직접 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 해서 민영화시켰습니다. 민영화시켜서 대우정밀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그 S&T 모티브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심철보 연구원님, 그 M16 소총의 원래 개발사가 미국 콜트사인데요. 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 이전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 이 사안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런저런 또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주시죠. M16 그 소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콜트사 엔지니어들이 대량으로 파견이 돼서 우리나라에 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근무하다가 이제 주거할 시설이 필요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아주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그분들 고향과 같이 뾰족 지붕에 그런 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을 거주하게 했던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분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남산동 쪽에 보면 콜트 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출퇴근할 때 그분들 이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군병력이 이제 같이 이제 경기 근무도 써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줬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하던 중에 소총이 불합격이 나면 그 불합격된 총을 표시를 해가지고 엔지니어한테 주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문을 탁 잠그고 어떤 행위를 해가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꺼내주면 사격을 하게 되면 합격이 되니까 이걸 아무리 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국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밤에 몰래 이제 그분이 그 작업하는 공간에 벽에다 구멍을 뚫었답니다. 예. 구멍을 뚫어서 훔쳐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제 바이서에다가 총열을 물려가지고 교정 작업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몰래 따라해서 재현을 해서 기술을 습득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제 모방 개발 면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쭉 생산하다가 이제 이렇게 개발까지 오게 된 데는 이런 분야에 근무하시던 어떤 선배님들의 그 많은 노력과 열정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거 벽에 구멍 내서 보면서 조립하는 과정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벌써 조마조마해지는데요. 이제 비록 이제 라이센스 생산이긴 했지만요. M16은 당시 우리 이제 자유진영에서 또 최고의 또 총기였었고요. 또 이런 무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점들 또 장점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M16 소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이 설립과 운영 여기 다양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엔 우리 최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M16 그 공장의 설립하고 운영은
저희 이 병기 쪽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저희 기계공업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큰 공장을 설립하는데 공장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각종 이게 제조 공정에 따르는 기계들, 또 뭐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단조, 주조, 기계 가공, 스탬핑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그 앤드 픽처 앤드 툴이라고 하는 치공구, 그 다음에 검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TDP는 그 뒤로 저희가 일반에서는 테크니컬 데이터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모든 TDP 이런 것들이 그 공장 플란트 도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배운 기술들이 내중에는 이게 창원공단에 기반이 됐고, 또 아까 미국의 엔지니어들 파견, 그 당시엔 72년도 이때는 미국 가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가서 교육받고 온 고급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계공업 산업에 나가가지고 전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M16 소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M 소총이 처음 월남전에 등장했었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파격적인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철보 연구원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M16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유명한 총기로 이렇게 또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월남전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총이 구경이 7.62mm 소총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진영 쪽에서는 이제 거의 쓰는 총이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미군이 쓰는 것은 M1 게런드라든지 그 다음에 M14 소총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월남전에 가서 보니까 전쟁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개발 중이던 이제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총탄 구경을 줄인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소총탄을 구경이 적당하게 커야만이 저희한테 이제 원거리를 날아가고 살상력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7.62mm 구경을 쓰다 보면 굉장히 멀리 탄을 정확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동이 심하게 되고요. 총 자체가 이제 무겁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경 자체를 줄인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효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구 속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개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탄약을 보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소총이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조준 사격 능력이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스틸하고 목재가 소총의 주 소재였는데, 파격적으로 이제 총문 바디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개머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걸 보면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파격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대신에 아주 우수한 명중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발 사격이라든지 화력이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아주 성능적으로 우수했습니다만은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 모래 먼지가 묻는다든지 하게 되면 워낙 정밀하게 만든 총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잦은 고장이 있어 또 취약한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을 언급을 하자면, 기존 소총 제조 방식은 주로 총열 외에는 프레스로 갖고 철판을 찍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공정이 됐습니다만, 이 총은 알루미늄 소재를 쓰다 보니까 정밀 가공을 하다 보니까 생산 기간도 길게 되고 아주 가격 자체가 높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이제 M16이 갖고 있는
뭐 장단점, 좋은 점들, 장난감처럼 또 이렇게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냉전 시대에 대표적으로 M16을 우리가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총기라고 한다면은요. 또 이제 이 소련을 유실하는 공산권 내에 있어서는 이제 그 AK-47이라고 하는 또 소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최영진 연구위원께 여쭙겠는데요. 이제 소총이 아주 명품으로서 양쪽의 두 진영에서 이제 각각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 AK-47 어떤 특징,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 AK-47 하는데 우선 AK 하는 것은 오토맛 카라시니코프의 약자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카라시니코프가 1947년도에 개발해서 제시했다 해서 또 오토마트 하는 것은 개발해서 제시한 자동 소총이다 해서 AK-47이라 부르고 있고요. M16하고 AK하고는 우선 오래 사용하는 기간이나 생산 수량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대표할 만한 총기입니다. M16은 명중률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AK에 비해서 명중률이 좋은데 우선 재원을 비교해서 보면은 우선 총열이 길면은 총구 속도가 빠르고 총구 속도가 빠르면은 탄의 직진도도 좋고 분산도도 적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M16은 AK는 총열의 길이가 40cm예요. M16은 51cm입니다. 이게 총구 속도도 M16은 990m/s, 1초에 990m 날아가죠. AK는 710m/s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100m 가가지고 이게 분산도를 보니까 AK는 10발을 쐈을 때 분산도가 M16은 15cm 안에 들어가는데 AK가 M16은 11cm 안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분산도가 적고 또 멀리 날아가고 그러니까 명중률이 좋습니다. 우선 AK 장점은 우선 M16에 비해서 짧아서 운용하기가 좀 좋고요. 총열도 작고 전장도 짧습니다. M16은 99cm인데 87cm로 이게 짧거든요. 그래서 운용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AK는 부품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가스 피스톤 작동식이어서 M16은 가스 파이프 유도식인데 가스가 이제 노르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AK는 대부분의 총들이 그런데 가스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오염되지 않고 그래서 AK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야전 운용성이 굉장히 좋아서 월남전 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AK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정당 한 160, 70불 수준으로 시장에 나와 있고 M16 최신 모델은 670불이라고 합니다. 벌써 4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바로 그게 그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그런지 AK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쪽에 러시아 공산권이나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로 보더라도 M16은 800만 정 정도 지금 배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AK-47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7,500만 정이 배치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AK 패밀리, 카라시니코프가 개발한 그 패밀리는 약 1억 정이 배치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소총이 양대 진영에서 유명하게 된 거고, 저희 K2 소총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소총의 장점, M16의 장점, 명중도, 그 다음에 AK의 장점, 이 신뢰성 이런 것을 이게 저희가 따와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심철보 연구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최영진 연구위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가스 피스톤 또 이 가스 파이프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소총을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발사되는 에너지 힘 일부를 다시 탄을 재장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총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 탄을 추진하는 가스 일부를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노리쇠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노리쇠를 후퇴를 시키기 위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스 피스톤식은 말 그대로 피스톤을 노리쇠 뭉치에 연결을 시켜서 피스톤을 뒤로 후퇴를 시켜서 노리쇠가 후퇴 전진을 하게 되니까, 노리쇠 쪽은 굉장히 공이도 들어있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노리쇠가 후퇴 전진을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윤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게 되는데, 추진 가스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기능적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스 파이프식은 노리쇠를 후퇴하는 에너지를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직접 노리쇠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노리쇠 쪽에 들어가게 되면 노리쇠 움직이는 부분에 윤활 쪽에 작용하는데 오염을 시키게 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스 파이프식은 구조가 아주 간단하고 중량 경감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경량하는 데 유리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가스 피스톤식은 실내성은 좋습니다만 피스톤을 넣어야 되고, 그 피스톤을 노리쇠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중량이 더 나가게 되고, 사격할 때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또 불리한 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께서 설명했던 가스 피스톤과 가스 파이프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화면으로 처리가 돼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쉬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덕 교수님, 지금 이제 두 연구원 또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16과 AK-47의 아주 우선 장점들을 따서 K2가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좀 시작을 해도 괜찮겠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M16의 명중률과 정밀성, 그 다음에 AK 소총의 조작 간편성, 이런 장점을 따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주석 방위사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M16과 AK-47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지게 된 K2 개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